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동양의 탈무드라 불리는 책은담 읽어드리려고 해요. 책은담은 사람이 항상 나무 뿌리를 씹을 수 있다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에서 따온 것으로, 사람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한다 해도 매사에 성심을 다해 노력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단편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이 잠들 때 들으시면 잠이 더 솔솔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중국 최대의 시인이며 시선으로 불리는 당나라 이백이 어렸을 때의 일이다. 이태백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다니며 생활했는데 대부분을 촉나라에서 보냈다. 그는 부모 곁을 떠나 학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태백의 생애는 방랑으로 시작하여 방랑으로 끝났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떠도는 생활에 익숙했던 그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다가 결심을 하고 촉나라의 상의산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학업에 정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학업을 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적막한 산중 생활에 진력이 난 이태백은 스승에게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 훌쩍 산을 내려와 버렸다. 산을 다 내려와 걷고 있는데 저만치 냇가에서 웬 노파가 바위에다 도끼를 갈고 있었다. 이태백은 이상하게 여겨 노파에게 물었다. 할머니,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노파가 이태백을 한번 슬쩍 보더니 하던 일을 계속하며 대답했다.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는 중이란다. 노파의 대답을 들은 이태백은 너무 기가 막혀 웃으면서 물었다. 저렇게 큰 도끼를 갈아서 어느 세월에 바늘을 만든단 말입니까? 하하. 그러자 노파가 꾸짖듯 이태백에게 말했다. 얘야, 웃지 말거라.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도끼가 바늘이 될 것이다.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바늘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이태백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다시 산으로 올라가 학업에 정진했다. 말발굽을 소홀히 한 장수. 중국의 어느 나라에서는 한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과 병사들은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잊은 채 화평하게 지내고 있었다. 장수들도 마음이 느슨해져 병사들의 훈련을 소홀히 한 채 술과 기름진 음식으로만 나날을 보냈다. 무기와 말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여 창고와 마구간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 전쟁이 벌어졌다. 장수와 병사들은 화들짝 놀라 허겁지겁 싸움터에 나갈 준비를 했다. 그때 한 장수가 마국간으로 가 자신이 타고 싸움터에 나갈 말을 점검하다가 말발굽에 못 하나가 빠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에이, 이까지 못 하나 빠졌다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장수는 마음이 바빠 말발굽에 못 하나가 빠진 채로 출전하게 되었다. 장수는 말 엉덩이에 채찍을 가하면서 기세 좋게 적진을 향해 달려나갔다. 그런데 얼마 달리지 않아 말발굽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못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발굽이 빠져나간 발의 발바닥에서는 이내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장수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채찍질을 하며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했다. 장수는 적진에 도착했을 때에야 비로소 말이 다리를 절룩거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놈의 말이 왜 이렇게 됐지? 결국 장수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적의 칼에 맞아 말에서 떨어져 숨을 거뒀다. 보물에 대한 관점의 차이. 옛날에 중국 송나라에 운이 좋아 돈을 거머쥐게 된 졸부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 졸부는 어찌나 운이 좋은지 하루는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누군가 흘린 옥을 주었다. 지금 있는 재산만으로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 횡재가 나에게 또 주어지다니. 이는 필시 하늘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처럼 선행을 한번 하려고 주운 옥을 들고 송나라 재상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처럼 귀한 보물은 저 같은 소인배가 지닐 게 못 됩니다. 재상처럼 군자의 품위를 지니신 분이 지녀야 할 물건이니 사양하지 마시고 거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졸부는 제법 점잖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거저주운 옥을 선심 쓰듯 이 재상에게 뇌물로 줄 심산이었다. 하지만 재상이 그 심보를 모를 리 없었다. 그래서 재상은 옥을 받지 않고 졸부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 옥을 귀한 보물로 여기고 있소? 예, 그렇습니다. 재상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뜨며 입을 열었다. 미안하게 됐소이다. 나는 그대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이 옥을 받지 않는 행위를 보물로 여기고 있소. 그러니 그대의 보물을 가지고 돌아가 주시오. 결국 졸부의 얄팍한 계산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정승의 큰 뜻. 옛날에 덕이 많고 과묵한 어느 정승이 길을 가다가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 들어가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사내를 보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서 뭘 찾고 있는 것이오? 사내는 허리를 펴며 말했다. 실수로
이 웅덩이에 엽전 한 양을 그냥 떨어뜨렸는데 벌써 1시간째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내는 웅덩이에서 나와 엽전 찾기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정승은 마을로 돌아가 일꾼들을 불러 모은 다음 다시 웅덩이로 돌아왔다. 이 웅덩이의 물을 모두 퍼내도록 하라. 품삯은 2냥씩 줄 것이다. 인부 5명이 열심히 물을 퍼내 바닥이 드러나자 과연 엽전 한 양이 나왔다. 정승은 약속대로 인부들에게 품삯을 2냥씩 주었다. 이것을 보고 한 인부가 정승에게 물었다. 한 양을 찾으려고 10냥을 쓰시다니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정승은 나직이 대답했다. 내가 엽전 한 양을 찾지 않았다면 이 돈은 영원히 땅에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쇠붙이가 모자라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손해가 나는 일인가? 또한 그대들도 돈을 벌어 가게에 보탬을 주었으니 크게 보면 이 나라에 이익이 될 일만 한 셈이 아닌가? 정승의 말에 인부들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먼저 나를 낮춰라. 월왕 구천은 아버지 윤상이 죽은 뒤 왕위를 이어받자 원수인 오왕 함려와의 일전을 준비했다. 구천은 무엇보다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구천이 수레를 타고 외출을 하여 길을 가다가 2마리의 두꺼비가 서로 싸우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수레를 멈춰라. 구천은 수레에서 내려 두꺼비들의 싸움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잠시 후 배가 불룩하고 힘이 좋게 생긴 두꺼비의 승리로 싸움이 끝났다. 그러자 구천은 갑자기 그 두꺼비에게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하며 경의를 표했다. 아니, 저 미물에게 고개를 숙이시다니 어찌된 일이십니까? 구천의 뜻하지 않은 행동을 본 수행원 하나가 깜짝 놀라 물었다. 구천은 나직한 어조로 대답했다. 나는 온당한 행동을 했을 뿐이다. 저 두꺼비가 비록 미물이기는 하나 싸움을 치르는 동안 유심히 지켜보니 매우 강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얼마 뒤 이 소문은 온 나라 안에 퍼지게 되었다. 병사들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도 자기들의 왕은 강한 기운을 가진 자라면 아무리 미물이라도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되었다. 그 뒤 구천이 오나라와의 전쟁을 벌이자 모든 병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결국 구천은 오왕 함려와 싸워 승리를 얻게 되었다. 최후의 승자가 된 선비. 어느 마을에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와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책밖에 없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부자는 늘 자기 재산을 믿고 으스대며 선비를 조롱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재물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야. 책을 읽는 것도 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재물이 많은 나는 이미 성공을 한 셈이지. 하지만 선비는 부자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불이 났다. 부자는 허둥대며 불을 끄려고 했으나 결국 대궐 같은 큰 집을 모두 태우고 말았다. 반면 선비는 초가집과 책을 태웠을 뿐 잃은 것이 별로 없었다. 더구나 그 책들도 모두 다 읽은 것이라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있었다. 세월이 지난 뒤 부자는 여기저기 떠돌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선비는 이곳저곳에서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리를 옮겨가며 가르침을 주었다. 결국 불에 타지 않은 학문을 가진 선비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다. 총명한 공주의 예언. 신라의 선덕여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었다. 그녀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인 덕망공주 시절이었다. 당태종이 진평왕에게 겉에 모란꽃이 그려진 선물 상자를 보내왔다. 상자 안에는 모란꽃 씨가 담겨 있었다. 덕망공주는 모란꽃 그림을 한참 들여다본 뒤에 말했다. 저 꽃 그림에는 향기가 없어. 그러니 씨앗을 뿌려 꽃이 핀다 해도 향기가 없을 거야. 그런데 과연 시간이 흘러 땅에 심은 모란이 꽃을 피웠는데 그녀의 말대로 향기가 없었다. 진평왕과 신하들은 공주의 성견지명에 놀라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느냐고 물었다. 공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본디 향기가 있는 꽃에는 나비가 찾아드는 법인데 저 그림에는 꽃은 그려져 있지만 나비는 그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공주님의 지혜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습니다. 신하들이 칭찬하자 공주는 겸손하게 말했다. 너무 과분한 칭찬입니다. 사물을 꼼꼼하게 살피고 깊이 생각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후 진평왕은 왕자가 생기지 않자 지혜로운 덕망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군자는 입을 조심한다. 중국 송나라 태종은 궁궐을 신축하면서 커다란 연못 하나를 따로 만들었다. 어느 날 태종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연못을 거닐게 되었다. 아주 훌륭한 연못이로구나. 태종이 뒤따르는 신하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다. 그때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한 신하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고래로 가장 아름다운 연못일 것입니다. 태종은 다시 연못으로 고개를 돌려 전경을 감상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연못에 반딧불이라도 좀 날아다닌다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그런데 방금 전에 아첨을 했던 신하가 이 말을 엿들었다. 그 신하는 퇴거란 뒤 자기 영지의 백성들을 모두 동원해 대대적인 반디 잡기에 나섰다. 닥치는 대로 잡아들인 반디는 자그마치 마차 서너 대 분량이었다. 며칠 뒤 태종이 다시 연못에 들렀다. 그런데 엄청난 수의 반딧불이 연못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태종이 까닭을 묻자 이번에도 그 신하가 나서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제가 잡아다 놓았습니다요. 또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분부를 내려주십시오. 태종은 그 말을 듣고 마치 뱀에게 물린 듯 따끔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반디를 잡으러 다니느라 고생한 백성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 후 태종은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여러 신하들이 있는 데서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한다. 변절자에게 가한 일침. 일제강점기 때 조선미술협회 창립을 위한 기념행사에 월남 이상제가 초청을 받았다. 그날 행사에는 당시 조선 총독인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하여 친일파들도 여러 명 참석했다. 이상제는 이완용과 송병준 등의 친일파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자리에 참석하였다. 행사장에는 거의 일본인과 친일파들밖에 없었지만 이상제는 조금도 굽힘이 없었다. 오히려 이상제는 맨 앞자리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아직 행사가 시작되지 않아 장내는 옆자리에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소리로 어수선했다. 이상제도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완용에게 슬쩍 말을 건넸다. 선생께서는 우리 조선에 사실 게 아니라 차라리 동경에 가서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완용은 뜻밖의 물음에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상제는 짐짓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다. 지금까지 저는 선생이 하시는 일을 쭉 지켜보았습니다만 선생께서는 남을 망하게 하는 데는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예? 그러니 선생께서 동경에 가서 사시면 머지않아 일본도 망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게 아닙니까? 하하하. 이상제의 악담에 이완용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완용은 좌불안석인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상제는 당당하고도 여유 있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각기 다른 사람의 감정. 연나라의 왕이 인재를 등용하고자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중신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선뜻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았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덕행과 학식이 뛰어난 설결이라는 선사를 불러 이 문제에 대한 고견을 들으려고 했다. 어떤 자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소? 또 어떤 자를 쓸모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오?
선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글쎄요. 아니, 선사처럼 학식과 덕이 높은 사람도 명쾌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니 어찌된 일이오? 그것은 왕께서 인재를 보시는 기준과 조정의 중신들이 인재를 보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지만 소는 풀을 좋아합니다. 또한 사람은 쥐를 싫어하지만 독수리는 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뱀을 싫어하지만 뱀은 개구리를 좋아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사람은 저마다 좋고 싫음의 기준이 다른 법입니다. 그러므로 인재를 등용할 때도 왕께서 좋아하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중신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 말에 왕은 지금까지 인재를 뽑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머리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소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다. 하지만 여러 날을 헤매며 찾아다녀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소년은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 위대한 사람을 찾아다녔다. 어느 날 소년은 산중을 헤매다가 지친 몸을 잠시 쉬려고 나무 그늘에 앉았다. 소년이 잠시 졸다가 눈을 떠보니 웬 노인이 소년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은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채 맑은 눈으로 소년을 쳐다보고 있었다. 소년은 문득 이 노인이야말로 자기가 찾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소년에게 물었다. 왜 이런 산중에서 졸고 있느냐? 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소년은 노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소년의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이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지금까지 공연한 고생을 했구나.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을 내가 가르쳐 주마. 예? 정말이세요? 지금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 나올 것이다. 그 말을 남긴 채 노인은 호련히 사라졌다. 소년은 노인이 말한 대로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과연 누군가가 맨발로 뛰어나와 소년을 반겨 맞았다. 그 사람은 바로 소년의 어머니였다. 학문보다 소중한 것. 자신의 학문이 최고이며 세상에서 자기 실력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며 자만에 빠져 있는 노인이 있었다. 어느 날 노인은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탔다. 뱃사공은 아직 앳된 소년이었다. 배가 출발하자 노인은 방금 출발했던 나무숲을 그윽히 바라보며 소년에게 물었다. 얘야,
저 숲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노인의 느닷없는 질문에 소년이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그저 나무와 풀과 새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숲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딱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년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인생의 반의 반을 잃은 셈이란다. 강의 한복판에 이르자 노인이 다시 소년에게 물었다. 저 깊은 강물을 보거라. 어디는 흙이고 어디는 물이지 않느냐? 너는 이 지구의 오묘한 이치를 알고 있느냐? 소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노만저었지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오, 딱하구나. 그렇다면 너는 인생의 반을 잃은 셈이란다. 노인은 아까보다 더욱 치근해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갑자기 소년이 큰 소리로 외쳤다. 소용돌이에요. 어서 강물로 뛰어드세요. 노인이 놀라 앞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저만치에서 큰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노인의 낯빛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강물로 뛰어들라고?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그러자 소년이 노인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그래도 강물로 뛰어드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는 인생의 전부를 잃게 되거든요. 음식 냄새와 동전 소리. 어느 마을에 부유층들이 드나드는 호화롭고 큰 식당이 있었다. 음식값이 너무 비싸 가난한 이들은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게다가 식당 주인도 옷차림이 궁색하면 아예 식당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 고급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난한 사내가 하나 살고 있었다. 그는 그 식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릴 정도였다. 저 음식들을 한 번만 먹어봤으면. 하지만 그럴 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엄한 주인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사내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식사를 할 때가 되면 자기가 먹을 음식을 들고 나와 가능한 한 식당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음식 냄새를 맡으며 먹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내는 머릿속으로 식당의 음식을 먹는다는 상상을 했다. 비록 냄새뿐이지만 그는 며칠 동안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것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사내의 행동을 지켜보며 못마땅하게 여긴 식당 주인이 음식 냄새를 맡은 값을 내라며 계산서를 가지고 온 것이었다. 내일까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발할 테니 그렇게 하시오. 화가 단단히 난 주인은 사내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사내는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새벽녘에서야 묘안을 생각해냈다. 날이 밝자 사내는 동전 몇 개를 깡통 속에 넣고 식당으로 찾아갔다. 그러고는 주인을 불러서 말했다.
지금부터 계산을 시작할 테니 잘 받으시오. 사내는 동전이 든 깡통을 식당 주인의 귀에 대고 흔들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깡통을 딸랑딸랑 흔들어댄 뒤 사내가 말했다. 자, 이만하면 음식 냄새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을 것이오. 거스름 도는 팁이니 그냥 가지시오. 하하하. 사내는 호탕하게 웃으며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으나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삶에 대한 부질없는 욕망. 옛날에 인도의 깊은 산속에 1000살이 넘은 도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괴이한 소문은 멀리 바다 건너 대륙까지 퍼져서 서양인들도 대단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사람이 정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아, 나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면. 한 서양인 남자가 그 소문에 푹 빠져 밤낮 그 생각만 하게 되었다. 하던 일도 집어치우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지 그 생각에만 몰두했다. 그래, 직접 그 도인을 찾아가서 비법을 배워오자. 마침내 남자는 삶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도로 건너갔다. 도인이 살고 있다는 숲을 찾아갔더니 과연 수염이 길게 늘어진 노인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노인은 1000살은 먹은 것 같지 않았다. 그저 많아야 100살 정도로밖에 안 보였다. 그래서 옆에서 도인의 수발을 들고 있는 수제자인 듯한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내 눈에는 도인의 나이가 1000살이 되어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저분의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수제자가 대답했다. 글쎄요, 나도 지난 200년 동안 쭉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스승님의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눈에는 수제자의 나이도 40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자는 이미 삶에 대한 부질없는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죽을 각오를 하여 산 사내. 몹시 추운 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산속 깊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두 젊은이가 산중을 헤매다가 눈밭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가가서 보니 노인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으나 그대로 몇 시간만 두면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이 노인을 두고 가면 이내 숨을 거두고 말 것 같으니 우리가 데리고 가세. 한 젊은이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친구가 벌쩍 뛰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도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처지인데 거기다가 호까지 붙이라는 말인가? 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리고 친구는 훌쩍 떠나버렸다. 혼자 남게 된 젊은이는 생각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 아닌가. 어차피 나도 길을 찾지 못하면 지금 이 노인처럼 눈밭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 텐데. 젊은이는 이미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노인을 둘러 업었다.
숨을 헐떡거리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또 한 사람이 저만치에 쓰러져 있었다. 노인을 내려놓고 가까이 가서 보니 아까 혼자 떠나버린 친구였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나 친구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은 채 숨을 거둔 뒤였다. 젊은이는 이미 죽은 사람보다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다시 노인을 업고 길을 떠났다. 마침내 젊은이는 노인을 들쳐업고 며칠 동안 산책을 해본 끝에 길을 찾아내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 살을 내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젊은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다. 젊은이는 노인을 업고 뛰느라고 온 몸이 땀에 젖었고 등에 업힌 노인도 젊은이의 체온을 받아 얼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젊은이는 남의 목숨을 구해주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된 셈이었다. 화로 속에 던진 한 양. 옛날에 돈 많은 노인이 살았는데 그에게 하나 있는 아들이 영 게으르고 거만했다. 아버지 재산만 믿고 도무지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돈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다. 참 큰일이구나. 저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노인은 자나깨나 그것이 걱정이었다. 그래서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다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 말했다. 내 힘으로 돈 한 냥만 벌어와 보거라. 하지만 평생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은 돈 버는 방법을 몰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들의 어머니가 몰래 한 냥을 주었다. 이 돈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하지만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엄하게 꾸짖었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닌데 왜 이 늙은 아비를 속이려 드느냐? 그리고 부인은 도대체 아들을 이렇게 나약하게 가르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노인은 부인과 아들을 앉혀놓고 호통을 쳤다. 이튿날 아들은 돈을 벌어 오겠다면서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땀 흘리며 힘들게 일해 한 냥을 벌어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 제 힘으로 번 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한 냥을 내밀었다. 정말 내 힘으로 번 돈이냐? 노인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갑자기 아들이 준 한 냥을 화롯불 속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내가 보기에 내 힘으로 번 거 같지가 않다. 그러자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뜨거운 화로 속에 손을 넣어 엽전을 꺼내들었다. 아니 아버님, 이 귀중한 돈을 왜 화로에 던져버리십니까? 노인은 그제야 입가에 미소를 띠며
아들에게 말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장왕의 깊은 뜻. 초나라 장왕이 즉위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정사에 신경을 쓰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듯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의 곁에 있는 한 신하가 말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남쪽 산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은 채 웅크리고만 있었습니다. 이 새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 게 좋겠습니까? 장왕은 신하가 말한 뜻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다. 3년 동안이나 날지 않은 것은 장차 더 높이 날고자 날개의 힘을 기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소리내어 울지 않았던 것은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때가 되어 날게 된다면 까마득히 날아오를 것이고 울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 귀를 막게 될 것이다. 지금 내게 한 말뜻을 잘 알고 있으니 그대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 장왕은 마침내 힘껏 정사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살펴온 것을 토대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10가지 법령을 폐지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두었던 9가지 법령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으며 5명의 무능한 관료를 벌하고 6명의 숨은 인재를 등용했다. 또한 군사를 일으켜 제나라와 진나라를 치고 마침내 패자의 자리에 등극했다. 선의의 거짓말은 용서된다. 태종은 고구려를 치기 위해 친히 30만 대군을 이끌고 요하에 도착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아 바다에는 소용돌이가 무섭게 일어 태종은 감히 건널 생각을 못했다. 그러나 시급히 요하를 건너지 않으면 전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터였다.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여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때 태종의 부하장수 설인귀는 한 가지 계책을 꾸몄다. 태종이 갖고 있는 공포심을 덜어주기 위해 선상에 호사스러운 장막을 치고 연회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태종에게 많은 술을 마시게 했다. 그 바람에 태종은 밤새 술을 마시다가 골아 떨어졌다. 다음날 태종은 요란한 파도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배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태종은 요하를 건너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도하를 강행한 설인귀를 벌하려 했으나 그 지혜를 높이 사 용서하였다. 이리하여 설인귀의 순간적인 지혜로 당태종의 30만 대군은 배를 타고 무사히 요하를 건널 수 있었다. 아버지 친구와 아들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아무나 친구로 삼아 어울려 다니는 청년이 있었다. 하루는 친구를 사귀는데 너무 분별이 없다고 생각한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말했다. 내 친구 중에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아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래. 그렇다면 오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자.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앞장서서 집을 나섰다. 첫 번째 친구 집을 찾아가서 말했다. 내가 그만 실수를 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오늘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있다네. 잠시만 나를 좀 자네 집에 숨겨주게. 뭐라고? 자네를 숨겨주면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난리를 칠 텐데 그 난동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나? 미안하지만 난 그럴 수가 없네. 다음 친구 집으로 가서 똑같은 말을 했으나 역시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한나절이 다 가도록 아들은 친구의 집을 찾아다니며 애걸하다시피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 이젠 이 아비의 친구 집으로 가보자. 몹시 상심해 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친구 집에 당도하자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내가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지금 나를 잡으려고 포졸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나를 잠시만 자네 집에 좀 숨겨주게.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자넨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야. 필경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어서 들어와서 내게 그 사정을 이야기해 주게. 내가 포도대장에게 잘 말해줄 테니. 친구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귀어온 친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 노력하여 구하라. 옛날에 한 왕이 현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말했다.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적어오도록 하시오. 왕은 나라 안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현자들이 모두 모인 터라 반드시 훌륭한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몇 달 후 현자들은 열심히 연구하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10권의 책에 적어 왕에게 바쳤다. 왕은 며칠에 걸쳐 10권의 책을 모두 읽은 뒤에 다시 현자들을 불러들여 말했다. 백성들에게 10권은 다 읽기에 너무 많으니 분량을 줄이도록 하시오. 왕의 명을 받들어 현자들은 다시 밤을 새워 연구한 끝에 책을 5권으로 줄여 가지고 왔다. 그러나 왕은 그것도 너무 많다며 다시 분량을 줄이라고 명했다. 현자들은 5권을 다시 3권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왕은 분량을 줄이라고 명했다. 그래서 현자들은 1권으로 압축하여 바쳤으나 왕은 그것도 많다며 고개를 저었다. 현자들은 다시 의논을 거듭한 끝에 종이 한 장에 10권의 내용을 압축하여 왕에게 바쳤다. 이것도 너무 많소.
더 줄이도록 하시오. 마침내 연자들은 한 구절의 말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그랬더니 왕은 그제야 무릎을 쳤다. 옳지, 바로 이것이야.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긴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공짜는 없다.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중국 최대의 시인이며 시선으로 불리는 당나라 이백이 어렸을 때의 일이다. 이태백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다니며 생활했는데 대부분을 촉나라에서 보냈다. 그는 부모 곁을 떠나 학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태백의 생애는 방랑으로 시작하여 방랑으로 끝났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떠도는 생활에 익숙했던 그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다가 결심을 하고 촉나라의 상의산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학업에 정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학업을 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적막한 산중 생활에 진력이 난 이태백은 스승에게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 훌쩍 산을 내려와 버렸다. 산을 다 내려와 걷고 있는데 저만치 냇가에서 웬 노파가 바위에다 도끼를 갈고 있었다. 이태백은 이상하게 여겨 노파에게 물었다. 할머니,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노파가 이태백을 한번 슬쩍 보더니 하던 일을 계속하며 대답했다.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는 중이란다. 노파의 대답을 들은 이태백은 너무 기가 막혀 웃으면서 물었다. 저렇게 큰 도끼를 갈아서 어느 세월에 바늘을 만든단 말입니까? 하하. 그러자 노파가 꾸짖듯 이태백에게 말했다. 얘야, 웃지 말거라.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도끼가 바늘이 될 것이다.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바늘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이태백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다시 산으로 올라가 학업에 정진했다. 말발굽을 소홀히 한 장수. 중국의 어느 나라에서는 한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과 병사들은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잊은 채 화평하게 지내고 있었다. 장수들도 마음이 느슨해져 병사들의 훈련을 소홀히 한 채 술과 기름진 음식으로만 나날을 보냈다. 무기와 말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여 창고와 마구간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 전쟁이 벌어졌다. 장수와 병사들은 화들짝 놀라 허겁지겁 싸움터에 나갈 준비를 했다. 그때 한 장수가 마구간으로 가 자신이 타고 싸움터에 나갈 말을 점검하다가 말발굽에 못 하나가 빠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에이, 이까지 못 하나 빠졌다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장수는 마음이 바빠 말발굽에 못 하나가 빠진 채로
출전하게 되었다. 장수는 말 엉덩이에 채찍을 가하면서 기세 좋게 적진을 향해 달려나갔다. 그런데 얼마 달리지 않아 말발굽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못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발굽이 빠져나간 발의 발바닥에서는 이내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장수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채찍질을 하며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했다. 장수는 적진에 도착했을 때에야 비로소 말이 다리를 절룩거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놈의 말이 왜 이렇게 됐지? 결국 장수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적의 칼에 맞아 말에서 떨어져 숨을 거뒀다. 보물에 대한 관점의 차이. 옛날에 중국 송나라에 운이 좋아 돈을 거머쥐게 된 졸부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 졸부는 어찌나 운이 좋은지 하루는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누군가 흘린 옥을 주었다. 지금 있는 재산만으로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 횡재가 나에게 또 주어지다니. 이는 필시 하늘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처럼 선행을 한번 하려고 주운 옥을 들고 송나라 재상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처럼 귀한 보물은 저 같은 소인배가 지닐 게 못 됩니다. 재상처럼 군자의 품위를 지니신 분이 지녀야 할 물건이니 사양하지 마시고 거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졸부는 제법 점잖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거저주운 옥을 선심 쓰듯 이 재상에게 뇌물로 줄 심산이었다. 하지만 재상이 그 심보를 모를 리 없었다. 그래서 재상은 옥을 받지 않고 졸부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 옥을 귀한 보물로 여기고 있소? 예, 그렇습니다. 재상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뜨며 입을 열었다. 미안하게 됐소이다. 나는 그대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이 옥을 받지 않는 행위를 보물로 여기고 있소. 그러니 그대의 보물을 가지고 돌아가 주시오. 결국 졸부의 얄팍한 계산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정승의 큰 뜻. 옛날에 덕이 많고 과묵한 어느 정승이 길을 가다가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 들어가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사내를 보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서 뭘 찾고 있는 것이오? 사내는 허리를 펴며 말했다. 실수로 이 웅덩이에 엽전 한 양을 그냥 떨어뜨렸는데 벌써 1시간째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내는 웅덩이에서 나와 엽전 찾기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정승은 마을로 돌아가 일꾼들을 불러 모은 다음 다시 웅덩이로 돌아왔다. 이 웅덩이의 물을 모두 퍼내도록 하라. 품삯은 2냥씩 줄 것이다.
인부 5명이 열심히 물을 퍼내 바닥이 드러나자 과연 엽전 한 양이 나왔다. 정승은 약속대로 인부들에게 품삯을 2냥씩 주었다. 이것을 보고 한 인부가 정승에게 물었다. 한 양을 찾으려고 10냥을 쓰시다니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정승은 나직이 대답했다. 내가 엽전 한 양을 찾지 않았다면 이 돈은 영원히 땅에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쇠붙이가 모자라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손해가 나는 일인가? 또한 그대들도 돈을 벌어 가게에 보탬을 주었으니 크게 보면 이 나라에 이익이 될 일만 한 셈이 아닌가? 정승의 말에 인부들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먼저 나를 낮춰라. 월왕 구천은 아버지 윤상이 죽은 뒤 왕위를 이어받자 원수인 오왕 함려와의 일전을 준비했다. 구천은 무엇보다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구천이 수레를 타고 외출을 하여 길을 가다가 2마리의 두꺼비가 서로 싸우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수레를 멈춰라. 구천은 수레에서 내려 두꺼비들의 싸움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잠시 후 배가 불룩하고 힘이 좋게 생긴 두꺼비의 승리로 싸움이 끝났다. 그러자 구천은 갑자기 그 두꺼비에게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하며 경의를 표했다. 아니, 저 미물에게 고개를 숙이시다니 어찌된 일이십니까? 구천의 뜻하지 않은 행동을 본 수행원 하나가 깜짝 놀라 물었다. 구천은 나직한 어조로 대답했다. 나는 온당한 행동을 했을 뿐이다. 저 두꺼비가 비록 미물이기는 하나 싸움을 치르는 동안 유심히 지켜보니 매우 강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얼마 뒤 이 소문은 온 나라 안에 퍼지게 되었다. 병사들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도 자기들의 왕은 강한 기운을 가진 자라면 아무리 미물이라도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되었다. 그 뒤 구천이 오나라와의 전쟁을 벌이자 모든 병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결국 구천은 오왕 함려와 싸워 승리를 얻게 되었다. 최후의 승자가 된 선비. 어느 마을에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와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책밖에 없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부자는 늘 자기 재산을 믿고 으스대며 선비를 조롱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재물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야. 책을 읽는 것도 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재물이 많은 나는 이미 성공을 한 셈이지. 하지만 선비는 부자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불이 났다. 부자는 허둥대며
불을 끄려고 했으나 결국 대궐 같은 큰 집을 모두 태우고 말았다. 반면 선비는 초가집과 책을 태웠을 뿐 잃은 것이 별로 없었다. 더구나 그 책들도 모두 다 읽은 것이라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있었다. 세월이 지난 뒤 부자는 여기저기 떠돌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선비는 이곳저곳에서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리를 옮겨가며 가르침을 주었다. 결국 불에 타지 않은 학문을 가진 선비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다. 총명한 공주의 예언. 신라의 선덕여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었다. 그녀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인 덕망공주 시절이었다. 당태종이 진평왕에게 겉에 모란꽃이 그려진 선물 상자를 보내왔다. 상자 안에는 모란꽃 씨가 담겨 있었다. 덕망공주는 모란꽃 그림을 한참 들여다본 뒤에 말했다. 저 꽃 그림에는 향기가 없어. 그러니 씨앗을 뿌려 꽃이 핀다 해도 향기가 없을 거야. 그런데 과연 시간이 흘러 땅에 심은 모란이 꽃을 피웠는데 그녀의 말대로 향기가 없었다. 진평왕과 신하들은 공주의 성견지명에 놀라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느냐고 물었다. 공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본디 향기가 있는 꽃에는 나비가 찾아드는 법인데 저 그림에는 꽃은 그려져 있지만 나비는 그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공주님의 지혜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습니다. 신하들이 칭찬하자 공주는 겸손하게 말했다. 너무 과분한 칭찬입니다. 사물을 꼼꼼하게 살피고 깊이 생각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후 진평왕은 왕자가 생기지 않자 지혜로운 덕망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군자는 입을 조심한다. 중국 송나라 태종은 궁궐을 신축하면서 커다란 연못 하나를 따로 만들었다. 어느 날 태종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연못을 거닐게 되었다. 아주 훌륭한 연못이로구나. 태종이 뒤따르는 신하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다. 그때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한 신하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고래로 가장 아름다운 연못일 것입니다. 태종은 다시 연못으로 고개를 돌려 전경을 감상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연못에 반딧불이라도 좀 날아다닌다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그런데 방금 전에 아첨을 했던 신하가 이 말을 엿들었다. 그 신하는 퇴거한 뒤 자기 영지의 백성들을 모두 동원해 대대적인 반디 잡기에 나섰다. 닥치는 대로 잡아들인 반디는 자그마치 마차 서너 대 분량이었다. 며칠 뒤 태종이 다시 연못에 들렀다. 그런데 엄청난 수의 반딧불이
연못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태종이 까닭을 묻자 이번에도 그 신하가 나서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제가 잡아다 놓았습니다요. 또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분부를 내려주십시오. 태종은 그 말을 듣고 마치 뱀에게 물린 듯 따끔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반디를 잡으러 다니느라 고생한 백성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 후 태종은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여러 신하들이 있는 데서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한다. 변절자에게 가한 일침. 일제강점기 때 조선미술협회 창립을 위한 기념행사에 월남 이상제가 초청을 받았다. 그날 행사에는 당시 조선 총독인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하여 친일파들도 여러 명 참석했다. 이상제는 이완용과 송병준 등의 친일파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자리에 참석하였다. 행사장에는 거의 일본인과 친일파들밖에 없었지만 이상제는 조금도 굽힘이 없었다. 오히려 이상제는 맨 앞자리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아직 행사가 시작되지 않아 장내는 옆자리에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소리로 어수선했다. 이상제도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완용에게 슬쩍 말을 건넸다. 선생께서는 우리 조선에 사실 게 아니라 차라리 동경에 가서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완용은 뜻밖의 물음에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상제는 짐짓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다. 지금까지 저는 선생이 하시는 일을 쭉 지켜보았습니다만 선생께서는 남을 망하게 하는 데는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예? 그러니 선생께서 동경에 가서 사시면 머지않아 일본도 망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게 아닙니까? 하하하. 이상제의 악담에 이완용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완용은 좌불안석인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상제는 당당하고도 여유 있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각기 다른 사람의 감정. 연나라의 왕이 인재를 등용하고자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중신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선뜻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았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덕행과 학식이 뛰어난 설결이라는 선사를 불러 이 문제에 대한 고견을 들으려고 했다. 어떤 자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소? 또 어떤 자를 쓸모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오? 선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글쎄요. 아니, 선사처럼 학식과 덕이 높은 사람도 명쾌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니 어찌된 일이오? 그것은 왕께서 인재를 보시는 기준과 조정의 중신들이 인재를 보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지만 소는 풀을 좋아합니다.
또한 사람은 쥐를 싫어하지만 독수리는 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뱀을 싫어하지만 뱀은 개구리를 좋아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사람은 저마다 좋고 싫음의 기준이 다른 법입니다. 그러므로 인재를 등용할 때도 왕께서 좋아하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중신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 말에 왕은 지금까지 인재를 뽑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머리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소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다. 하지만 여러 날을 헤매며 찾아다녀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소년은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 위대한 사람을 찾아다녔다. 어느 날 소년은 산중을 헤매다가 지친 몸을 잠시 쉬려고 나무 그늘에 앉았다. 소년이 잠시 졸다가 눈을 떠보니 웬 노인이 소년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은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채 맑은 눈으로 소년을 쳐다보고 있었다. 소년은 문득 이 노인이야말로 자기가 찾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소년에게 물었다. 왜 이런 산중에서 졸고 있느냐? 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소년은 노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소년의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이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지금까지 공연한 고생을 했구나.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을 내가 가르쳐 주마. 예? 정말이세요? 지금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 나올 것이다. 그 말을 남긴 채 노인은 호련히 사라졌다. 소년은 노인이 말한 대로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과연 누군가가 맨발로 뛰어나와 소년을 반겨 맞았다. 그 사람은 바로 소년의 어머니였다. 학문보다 소중한 것. 자신의 학문이 최고이며 세상에서 자기 실력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며 자만에 빠져 있는 노인이 있었다. 어느 날 노인은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탔다. 뱃사공은 아직 앳된 소년이었다. 배가 출발하자 노인은 방금 출발했던 나무숲을 그윽히 바라보며 소년에게 물었다. 얘야, 저 숲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노인의 느닷없는 질문에 소년이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그저 나무와 풀과 새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숲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딱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년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인생의 반의 반을 잃은 셈이란다. 강의 한복판에 이르자 노인이 다시 소년에게 물었다.
저 깊은 강물을 보거라. 어디는 흙이고 어디는 물이지 않느냐? 너는 이 지구의 오묘한 이치를 알고 있느냐? 소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노만저었지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오, 딱하구나. 그렇다면 너는 인생의 반을 잃은 셈이란다. 노인은 아까보다 더욱 치근해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갑자기 소년이 큰 소리로 외쳤다. 소용돌이에요. 어서 강물로 뛰어드세요. 노인이 놀라 앞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저만치에서 큰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노인의 낯빛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강물로 뛰어들라고?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그러자 소년이 노인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그래도 강물로 뛰어드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는 인생의 전부를 잃게 되거든요. 음식 냄새와 동전 소리. 어느 마을에 부유층들이 드나드는 호화롭고 큰 식당이 있었다. 음식값이 너무 비싸 가난한 이들은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게다가 식당 주인도 옷차림이 궁색하면 아예 식당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 고급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난한 사내가 하나 살고 있었다. 그는 그 식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릴 정도였다. 저 음식들을 한 번만 먹어봤으면. 하지만 그럴 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엄한 주인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사내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식사를 할 때가 되면 자기가 먹을 음식을 들고 나와 가능한 한 식당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음식 냄새를 맡으며 먹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내는 머릿속으로 식당의 음식을 먹는다는 상상을 했다. 비록 냄새뿐이지만 그는 며칠 동안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것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사내의 행동을 지켜보며 못마땅하게 여긴 식당 주인이 음식 냄새를 맡은 값을 내라며 계산서를 가지고 온 것이었다. 내일까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발할 테니 그렇게 하시오. 화가 단단히 난 주인은 사내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사내는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새벽녘에서야 묘안을 생각해냈다. 날이 밝자 사내는 동전 몇 개를 깡통 속에 넣고 식당으로 찾아갔다. 그러고는 주인을 불러서 말했다. 지금부터 계산을 시작할 테니 잘 받으시오. 사내는 동전이 든 깡통을 식당 주인의 귀에 대고 흔들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깡통을 딸랑딸랑 흔들어댄 뒤 사내가 말했다. 자, 이만하면 음식 냄새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을 것이오. 거스름 도는 팁이니 그냥 가지시오. 하하하. 사내는 호탕하게 웃으며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으나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삶에 대한 부질없는 욕망. 옛날에 인도의 깊은 산속에 1000살이 넘은 도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괴이한 소문은 멀리 바다 건너 대륙까지 퍼져서 서양인들도 대단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사람이 정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아, 나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면. 한 서양인 남자가 그 소문에 푹 빠져 밤낮 그 생각만 하게 되었다. 하던 일도 집어치우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지 그 생각에만 몰두했다. 그래, 직접 그 도인을 찾아가서 비법을 배워오자. 마침내 남자는 삶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도로 건너갔다. 도인이 살고 있다는 숲을 찾아갔더니 과연 수염이 길게 늘어진 노인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노인은 1000살은 먹은 것 같지 않았다. 그저 많아야 100살 정도로밖에 안 보였다. 그래서 옆에서 도인의 수발을 들고 있는 수제자인 듯한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내 눈에는 도인의 나이가 1000살이 되어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저분의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수제자가 대답했다. 글쎄요, 나도 지난 200년 동안 쭉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스승님의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눈에는 수제자의 나이도 3, 40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자는 이미 삶에 대한 부질없는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죽을 각오를 하여 산 산에. 몹시 추운 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산속 깊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두 젊은이가 산중을 헤매다가 눈밭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가가서 보니 노인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으나 그대로 몇 시간만 두면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이 노인을 두고 가면 이내 숨을 거두고 말 것 같으니 우리가 데리고 가세. 한 젊은이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친구가 벌쩍 뛰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도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처지인데 거기다가 호까지 붙이라는 말인가? 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리고 친구는 훌쩍 떠나버렸다. 혼자 남게 된 젊은이는 생각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 아닌가. 어차피 나도 길을 찾지 못하면 지금 이 노인처럼 눈밭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 텐데. 젊은이는 이미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노인을 둘러엎었다. 숨을 헐떡거리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또 한 사람이 저만치에 쓰러져 있었다. 노인을 내려놓고 가까이 가서 보니 아까 혼자 떠나버린 친구였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나 친구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은 채 숨을 거둔 뒤였다. 젊은이는 이미 죽은 사람보다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다시 노인을 업고 길을 떠났다. 마침내 젊은이는 노인을 들쳐업고 며칠 동안 산책을 해본 끝에 길을 찾아내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 살을 내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젊은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다. 젊은이는 노인을 업고 뛰느라고 온 몸이 땀에 젖었고 등에 업힌 노인도 젊은이의 체온을 받아 얼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젊은이는 남의 목숨을 구해주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된 셈이었다. 화로 속에 던진 한 양. 옛날에 돈 많은 노인이 살았는데 그에게 하나 있는 아들이 영 게으르고 거만했다. 아버지 재산만 믿고 도무지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돈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다. 참 큰일이구나. 저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노인은 자나깨나 그것이 걱정이었다. 그래서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다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 말했다. 내 힘으로 돈 한 냥만 벌어와 보거라. 하지만 평생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은 돈 버는 방법을 몰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들의 어머니가 몰래 한 냥을 주었다. 이 돈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하지만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엄하게 꾸짖었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닌데 왜 이 늙은 아비를 속이려 드느냐? 그리고 부인은 도대체 아들을 이렇게 나약하게 가르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노인은 부인과 아들을 앉혀놓고 호통을 쳤다. 이튿날 아들은 돈을 벌어 오겠다면서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땀 흘리며 힘들게 일해 한 냥을 벌어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 제 힘으로 번 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한 냥을 내밀었다. 정말 내 힘으로 번 돈이냐? 노인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갑자기 아들이 준 한 냥을 화롯불 속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내가 보기에 내 힘으로 번 거 같지가 않다. 그러자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뜨거운 화로 속에 손을 넣어 엽전을 꺼내 들었다. 아니 아버님, 이 귀중한 돈을 왜 화로에 던져버리십니까? 노인은 그제야 입가에 미소를 띠며 아들에게 말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장왕의 깊은 뜻. 초나라 장왕이 즉위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정사에 신경을 쓰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듯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의 곁에 있는 한 신하가 말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남쪽 산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은 채 웅크리고만 있었습니다. 이 새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 게 좋겠습니까? 창왕은 신하가 말한 뜻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다. 3년 동안이나 날지 않은 것은 장차 더 높이 날고자 날개의 힘을 기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소리내어 울지 않았던 것은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때가 되어 날게 된다면 까마득히 날아오를 것이고 울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 귀를 막게 될 것이다. 지금 내게 한 말뜻을 잘 알고 있으니 그대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 창왕은 마침내 힘껏 정사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살펴온 것을 토대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10가지 법령을 폐지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두었던 9가지 법령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으며 5명의 무능한 관료를 벌하고 6명의 숨은 인재를 등용했다. 또한 군사를 일으켜 제나라와 진나라를 치고 마침내 패자의 자리에 등극했다. 선의의 거짓말은 용서된다. 태종은 고구려를 치기 위해 친히 30만 대군을 이끌고 요하에 도착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아 바다에는 소용돌이가 무섭게 일어 태종은 감히 건널 생각을 못했다. 그러나 시급히 요하를 건너지 않으면 전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터였다.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여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때 태종의 부하장수 설인귀는 한 가지 계책을 꾸몄다. 태종이 갖고 있는 공포심을 덜어주기 위해 선상에 호사스러운 장막을 치고 연회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태종에게 많은 술을 마시게 했다. 그 바람에 태종은 밤새 술을 마시다가 골아 떨어졌다. 다음날 태종은 요란한 파도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배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태종은 요하를 건너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도하를 강행한 설인귀를 벌하려 했으나 그 지혜를 높이 사 용서하였다. 이리하여 설인귀의 순간적인 지혜로 당태종의 30만 대군은 배를 타고 무사히 요하를 건널 수 있었다. 아버지 친구와 아들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아무나 친구로 삼아 어울려 다니는 청년이 있었다. 하루는 친구를 사귀는데 너무 분별이 없다고 생각한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말했다. 내 친구 중에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아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래, 그렇다면 오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자.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앞장서서 집을 나섰다.
첫 번째 친구 집을 찾아가서 말했다. 내가 그만 실수를 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오늘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있다네. 잠시만 나를 좀 자네 집에 숨겨주게 해. 뭐라고? 자네를 숨겨주면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난리를 칠 텐데 그 난동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나? 미안하지만 난 그럴 수가 없네. 다음 친구 집으로 가서 똑같은 말을 했으나 역시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한나절이 다 가도록 아들은 친구의 집을 찾아다니며 애걸하다시피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 이젠 이 아비의 친구 집으로 가보자. 몹시 상심해 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친구 집에 당도하자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내가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지금 나를 잡으려고 포졸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나를 잠시만 자네 집에 좀 숨겨주게.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자넨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야. 필경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어서 들어와서 내게 그 사정을 이야기해 주게. 내가 포도대장에게 잘 말해줄 테니. 친구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귀어온 친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 노력하여 구하라. 옛날에 한 왕이 현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말했다.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적어오도록 하시오. 왕은 나라 안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현자들이 모두 모인 터라 반드시 훌륭한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몇 달 후 현자들은 열심히 연구하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10권의 책에 적어 왕에게 바쳤다. 왕은 며칠에 걸쳐 10권의 책을 모두 읽은 뒤에 다시 현자들을 불러들여 말했다. 백성들에게 10권은 다 읽기에 너무 많으니 분량을 줄이도록 하시오. 왕의 명을 받들어 현자들은 다시 밤을 새워 연구한 끝에 책을 5권으로 줄여 가지고 왔다. 그러나 왕은 그것도 너무 많다며 다시 분량을 줄이라고 명했다. 현자들은 5권을 다시 3권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왕은 분량을 줄이라고 명했다. 그래서 현자들은 1권으로 압축하여 바쳤으나 왕은 그것도 많다며 고개를 저었다. 현자들은 다시 의논을 거듭한 끝에 종이 한 장에 10권의 내용을 압축하여 왕에게 바쳤다. 이것도 너무 많소. 더 줄이도록 하시오. 마침내 현자들은 한 구절의 말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그랬더니 왕은 그제야 무릎을 쳤다. 옳지, 바로 이것이야.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긴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공짜는 없다.